네. 왜냐면 그러면은 실시간으로 바로 올려보낼 수 있거든, 라이브로. 응. 자, 이번 시간에는 바로 2023년 9월 모의고사죠. 그렇죠? 자, 첫 번째 질문 바로 데이터의 소유권과 데이터 이동권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교통 이용 내역과 같은 기록은 개인의 데이터이며 그 개인이 정보의 주체이다라는 거. 자, 일단 기본적으로 개인의 데이터는, 그렇지? 그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다? 개인. 그치, 바로 그 개인이 정보의 주체라는 거죠. 그렇죠? 자, 데이터는 물리적 형체가 없고 복제와 재사용이 수월하다. 이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처리되면 바로 뭐다? 그치, 데이터가 대량으로 집적되고 처리가 되면은 만들어지는 게 빅데이터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의 정보 처리자인 기업 등이 뭡니까? 대신에 이때는 데이터의 보유자가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산업 분야의 빅데이터는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경제적 가치를 지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런 빅데이터가 한참 그 시대적인 화두로 떠오르던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빅데이터 그 과학자가 그 뭐 토크쇼 같은 데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우리 옛날 속담에는 뭐 양보다 질이다 하지만 요즘에는 오히려 뭐다? 그 압도적으로 많은 양은 오히려 질을 압도한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워낙 많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면은 그 내용이 본질보다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게 빅데이터라고 본다는 거죠. 알겠죠? 근데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시되는 사회에서 과연 이 데이터의 주인은 누구인가에 대한 논의가 막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계속 봅시다. 자, 데이터를 재화로 모아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소유권의 주체를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와, 그죠?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빅데이터 보유자로 보는 견해. 즉, 그 말은 이거는 바로 뭐다? 기업이 데이터의 주체다 라고, 소유자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정보 주체로 보는 견해. 이거는 바로 데이터의 생산자인 개인이 정보의 주체다라고 보는 견해라는 거죠. 그렇죠? 자, 전자는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소유권을 부여하면 빅데이터의 생성 및 유통이 쉬워져 데이터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고 주장한다. 바로 전자가 바로 뭐다? 기업에게 소유권을 주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견해고, 그 근거가 바로 뭡니까? 데이터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반면에 후자는 정보 생산 주체는 개인인데 빅데이터 보유자에게 부가 집중되는 것은 부당하므로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라고 본다는 거죠. 실제로 이제 뭡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건 개인이잖아. 대표적인 SNS 같은 것들, 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그치? 혹은 뭐 X라든지, 옛날 트위터죠, 그렇죠? X라든지, 그치? 유튜브도 역시 마찬가지잖아, 그치? 개인들이 다 자료를 만드는데 그걸로 인한 이익은 누가 가져간다? 기업이 가져간다. 이거는 부당하다고 보는 견해라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면 보도록 합시다. 자, 데이터 소유권, 그쵸? 첫 번째로, 그치? 자, 개인의 데이터는 바로 뭐다? 데이터를 생산한 개인이 정보 주체이자 소유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그렇죠? 개인의 데이터가 대량으로 직접 모이고 처리가 돼서 나온 것이 바로 빅데이터인데, 자, 이 빅데이터의 경우는 현재 바로 뭐다? 정보 처리자인 기업이, 그렇죠?
빅데이터 보유자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소유권에 관한 논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렇죠? 바로 개인이 이꼴 정보의 주체다. 일종의 소유자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경우는 바로 뭐다? 정보의 생산 주체가 개인이라는 거야. 그렇죠? 그런데 바로 뭐다? 자, 빅데이터 보유자인 기업의 부가 집중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것을 뭡니까? 비판을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각에 따르면 바로 뭐다? 개인, 즉 정보 주체에게도 대가가 주어져야 한다 라고 주장을 하는 게 개인이 정보의 주체로 보는 관점의 주장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반면에 두 번째, 그렇죠? 바로 자, 빅데이터 보유자가 보유자, 즉 기업이 정보의 주체이다 라고 보는 견해는 핵심은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빅데이터의 생산 유통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산업이 발달할 수 있다. 그렇죠? 왜? 아무래도 이제 개인 하나하나한테 다 보상을 해야 되면은 기업들이 데이터를 가공하기가 힘들게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보다 쉽게 가공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알겠죠? 자, 근데 모두 합시다. 최근에는 논의의 중심이 데이터 소유권 주체에서 데이터에 접근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데이터 이동권으로 바뀌고 있다. 자, 그래서 앞에서는 소유권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지금부터는 이동권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일단 우리나라는 바로 뭐다? 데이터에 대해 소유권이 아닌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강화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여기서 말하는 데이터 이동권이란 바로 뭐다? 정보 주체가 본인의 데이터를 보유한 자에게 데이터 이동을 요청하면 그 데이터를 본인 혹은 지정한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전송하게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요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요즘 뭐 인터넷으로 웹이나 이런 걸 통해서 회원가입을 할 때, 그렇지? 옛날에는 전부 다 각자 사이트마다 아이디를 만들고 비밀번호를 만들고 내 정보를 입력하고 해가지고 만들어야 됐단 말이야, 그렇지? 근데 요즘은 어때요? 구글 계정. 그렇지, 뭐 구글 계정, 아니면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네이버로 로그인하기 이런 게 많잖아, 그렇지? 바로 이것이 바로 데이터 이동권입니다.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네이버나 카카오나 구글이나 이런 데 내가 내 정보를 미리 한번 입력해 놓고 거기다 저장을 해 놓으면은 데이터 이동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때? 새로운 사이트에 가입할 때 그 기업에다가 내 정보를 이전해줘, 무상으로 제공해줘 하고 요청을 하면은 무상으로 제공이 가능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즘은 좀 간편하게 로그인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단점은 뭘까? 정보가 다 공유되는 거니까. 뭐 공유되는 것도 문제긴 한데 근데 그거는 내가 또 원한 거긴 하잖아, 그렇지?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뭐야? 내 모든 데이터들이 대기업을 중심으로 집적된다는 거죠. 이제는 옛날에는 각자마다 사이트마다 가서 가입을 하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무리 대기업 거라도 굳이 내가 필요가 없으면 가입을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사실상 카카오톡으로 그런 식으로 가입해버리고 네이버로 가입해버리고 그치 이렇게 해버리니까 카카오톡이나 네이버를 가입 안 하고는 못 베기는 사회가 돼버린 거야. 일종의 너무 한쪽의 대기업에게 집중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 버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도 이제 예외가 있다는 거죠. 다만 바로 뭐다? 본인의 데이터라도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하여 분석 가공하는 개별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생성된 것은 이것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공포영화를 좋아했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공포영화를 좋아해가지고 공포영화를 많이 봤어. 그래서 A라는 공포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본 게 B라는 공포영화를 보고 했단 말이야. 알겠지? 그러면 그러한 데이터들이 직접 처리돼가지고 아 A라는 공포영화를 보는 사람들은 B라는 공포영화도 좋아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일종의 알고리즘을 만드는데 참고를 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랬을 때 이용된 내 개인정보는 내 것이다 아니다? 아니다가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법제화 이전에도 은행 간의 계좌 자동이체 항목을 이동할 수 있는 서비스는 있었다. 이는 은행 간 약정에 따라 부분적으로 시행한 조치였다. 데이터 이동권의 도입으로 쇼핑몰 상품 소비 이력 등 정보 주체의 행동 양상과 관련된 부분까지 정보 주체가 자율적으로 통제 관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기하고자 한 거는 바로 뭐다? 데이터 이동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자, 데이터 이동권 같은 경우는 바로 개념을 살펴보면 그렇죠? 바로 뭐다? 정보 주체. 바로 여기서는 개인이죠. 그렇죠? 자, 정보 주체가 데이터를 보유한 자, 일종의 기업이 되겠죠. 자에게 저 데이터 이동을 요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렇죠? 요청하면 데이터를 본인이 지정한 자에게 무상으로 전송을 하게 하는 권리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이거는 바로 뭐다? 그렇죠? 바로 우리나라의 경우는 바로 이동권을 법으로 명문화하여 규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소유권에 관해서는 아직 논의가 많기 때문에 이거는 딱 누구 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기는 아직은 조금 이른 단계라는 거죠, 우리나라. 그래서 그것보다는 오히려 이동권은 완전히 법으로 현재 정착이 된 상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 데이터 이동권도 예외가 있죠. 그렇죠? 그 예외는 바로 뭐다? 바로 본인의 데이터라도 그렇죠? 빅데이터 보유자가 수집, 분석, 가공의 과정을 거쳐 새로운 가치가 창조된 경우, 그렇죠? 이때는 바로 뭐다? 그렇지? 바로 데이터 이동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꾸 이렇게 개인정보를 갈아치우나? 그치? 자, 그래서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기업은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 자, 첫 번째
기업의 입장에서의 장점은 바로 뭐다? 데이터의 생성 비용과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생성 비용은 기업에서 데이터를 개발할 때 발생하는 비용으로 기업이 스스로 데이터를 수집할 때보다 전송받은 데이터를 복제 및 재사용하게 되면 절감할 수 있다. 거래 비용은 경제 주체 간 거래 시 발생하는 비용으로 계약 체결이나 분쟁 해결 등의 과정에서 생긴다. 그런데 데이터 이동권의 법제화로 정보 주체가 지정하여 데이터를 전송받게 된 기업은 정보 주체의 데이터를 보유했던 기업으로부터 데이터를 받으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간 공유나 유동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기업 간 공유나 유통이 촉진되고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단점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바로 한편 정보 주체가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데이터 제공에 따른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를 이동하면 데이터가 집중되어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오히려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는 사실상 대기업과 협약을 하지 않고는 바로 뭡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가 없는 체계인 거야.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나 이런 것들이 뭡니까? 대기업의 일종의 예속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산업 구조가 돼버린다는 거죠. 알겠죠?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은 그 배달 플랫폼 시장이 딱 그런 모습이잖아. 처음에는 사람들이 참 편하다고 좋아했는데 이제 나중에는 배달 플랫폼을 이용하지 않으면은 가게에 매출이 안 나오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는 배달 플랫폼에 오히려 역으로 갑질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데이터 보유량이 적은 신규 기업은 기존 기업과 거래를 통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이 데이터 생성 비용에도 비용 절감에도 효율적이다. 그런데 데이터가 집중된 기존 기업이 직접 처리된 데이터를 공유하려 하지 않으면 바로 뭐다? 두 번째는 2에 1이 되네. 그렇지? 단점에 1이 되고 두 번째는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진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죠? 네. 자, 그러면 요거 지우고 자, 세 번째. 그렇죠? 데이터 이동권의 장단점 살펴보면 첫 번째 장점은 첫 번째는 바로 뭐다? 데이터 생성 비용과 그 다음에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기업 간 정보 공유 유통이 촉진이 되고 이를 통해서 바로 뭐다? 관련 산업이 활성화된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그렇죠? 자, 하지만 단점은 첫 번째 문제점이나 혹은 우려되는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로 뭐다? 바로 보안의 신뢰성이 높고, 그렇죠? 혜택이 많은 기업으로 데이터의 공유나 유통이 집중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통해서 오히려 바로 뭐다? 산업이 위축될 수 있는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이 되는 그런 모습도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두 번째 신규 기업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로 인해서 독점화가 더욱더 가속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것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산업에 나쁜 영향도 미칠 수가 있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초정밀 저울의 작동 원리와 그 응용 보도록 합시다. 준비됐습니까? 네.
자, 보다 합시다. 자, 저울은 흔히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거나 전기저항 변화를 측정하여 질량을 잰다. 그러면 뭡니까? 저울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첫 번째는 지렛대의 원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왜 뭘 그렇게 찾아봐? 두 번째는 바로 뭐다? 전기저항의 변화를 측정해서 질량을 재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초정밀 저울은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어떻게 잴까? 자, 핵심은 바로 요거라는 거죠. 바로 초정밀 저울이 어떻게 기체 분자나 DNA와 같은 미세 물질의 질량을 재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에 답하기 위해서는 압전 효과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럼 핵심은 바로 요 압전 효과에 대해서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어서 봅시다. 자, 압전 효과에는 그쵸, 바로 뭐다?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면 재료의 전압이 발생하는 1차 압전 효과. 그쵸? 그 다음 두 번째는 재료의 전압을 걸면 재료에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2차 압전 효과.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한다는 거죠. 압전체는 두 압전 효과가 모두 생기는 재료를 압전체라고 하며, 그쵸?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수정이 주로 이 압전체로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자, 요걸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자, 일반적인 저울은 어떤 방식을 사용을 한다? 바로 지렛대의 원리나 혹은 전기 저항의 변화를 통해서 측정을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초정밀 저울은 바로 압전 효과에 의해서 질량을 잰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러면 우리가 압전 효과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쵸? 자, 압전 효과는 두 개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1차 압전 효과는 뭐다? 뭐다? 응? 네? 1차 압전 효과는 그렇지, 바로 재료의 기계적인 변형이 발생을 하면은 뭐가 일어난다? 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2차 압전 효과는 뭐다? 2차 압전 효과는 뭐다? 기계적 아니지, 재료의 전압을 걸면 기계적 변형이 생기는 거야. 즉, 둘 다 기계적 변형에 의해서 만드는 것들은 똑같은데 순서가 다르다는 거야. 알겠죠? 1차 압전 효과는 뭐다? 기계적인 변형이 생기면 전압이 발생하는 거고, 반면에 2차 압전 효과는 전압을 주입하면 어떻게 기계적 변형이 생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과학 시간에 실험 많이 하잖아. 의자 이렇게 앉혀놓고 무릎을 이렇게 탁 치면 다리가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치? 그때 이제 찌릿 하면서 뇌신경회로로 전기가 발생을 하잖아. 그치? 쉽게 말하면 이런 게 1차 압전 효과예요. 기계적 변형이 먼저 생기니까 그로 인해서 전기가 발생을 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반면에, 그쵸? 뭡니까? 그 사람한테 전기를 쥐직 하고 가봐봐. 그럼 사람도 오징어처럼 막 구워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전기를 가해서 변형이 생기는 거니까 이거는 2차 압전 효과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순서를 잘 알아둬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2차 압전 효과는 바로 뭐다? 재료의 전압을 건다는 거죠. 그러면 이로 인해서 기계적
변형이 발생하게 되는 게 2차 압전 효과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1, 2차 압전 효과를 동시에 가지는 것은 바로 뭐다? 압전체. 그렇죠. 압전체는 바로 뭐다? 1차, 2차 모두 가지는 걸 우리는 압전체라고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수정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수정을 통해서 이제 압전체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이걸 이용해서 우리가 어떻게 무게를 재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알겠죠? 자, 압전체로 사용하는 수정은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 수정을 어떤 식으로 가공을 해야 된다.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하여 납작한 원판 모양으로. 그렇지? 우리가 수정이 뭐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있지만, 그렇지? 요걸 어떻게 가공해가지고 이런 얇은 원판의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이후 원판의 양면에, 그렇죠? 이게 1단계죠. 그럼 두 번째, 이후 원판의 양면에 전극을 만든 후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교대로 바뀌는 전압.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교대로 바뀌는 전압은 바로 교류 전압이죠. 그죠?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그쵸? 자, 요런 리모컨에는 뭘 사용해? 건전지는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구분해 안 해? 그치? 이거는 직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알겠죠?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 교대로 변합니다. 알겠습니까? 즉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저런 콘센트를 보면은 꼭 어떤 방향으로 꽂으라는 게 있어 없어? 그치? 이렇게 꽂아야 되고 이렇게 꽂아야 되고 다 상관없잖아. 그치? 그 이유가 바로 뭐야? 이 교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변하니까 굳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교류 전압을 가하게 되면은 어떻게? 세 번째, 수정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양 끝에, 그렇죠? 바로 교류 전압을 가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수정이 이렇게 진동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과정이 이게 1번, 요게 2번, 요게 3번이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때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측정하기 쉽게 만든 것이 바로 수정 진동자이다라는 거지. 그치? 그쵸? 일종의 그 뭐냐면은 물체들은 모두 다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 게 있어. 우리가 가끔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초능력자들 있잖아. 깍 하면은 유리창이 뼈 흔들 때다가 팡 하고 술잔이 깨지잖아. 그치? 그게 바로 그 소리의 주파수가 그 유리잔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때는 가장 크게 진동을 하게 되고 결국 그로 인해서 폭발까지 하게 되나. 폭발이라기보다는 고유 진동 진동수와 일치를 하니까 그 물체가 파괴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수정도 이렇게 얇은 그 판으로 만들어 놓고 수정과 이제 주파수를 일치시키면 어때? 굉장히 많이 파괴되기 직전까지 많이 흔들릴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게 바로 수정 진동자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해가 되죠? 그래서 전압의 주파수를 수정의 고유 주파수와 일치시켜 수정이 큰 폭으로 진동하도록 하여 진동을 쉽게 측정하도록 만든 게 수정 진동자라는 거죠. 그렇죠? 자, 고유 주파수란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압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렇죠? 자, 여기서 고유 주파수는 그렇죠? 바로 뭐다?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인데 얘의 특징은 바로 뭐다? 똑같은 재료의 압전체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서 고유 주파수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렇지? 그렇게 힘들어하지? 응? 그럼 오늘 그 복합 지문은 좀 어때? 주제 복합 지문. 아까 했던 거. 아니 이거 다음 거. 다음 거. 조선시대 신문제로.
얘는 잘 돼요? 네. 어. 일단 이거 일단 끝내. 그럼 요거 끝내고 이제 그 나머지 질문은 질문하는 방향으로 하든지 합시다. 알겠죠? 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럴 때는 오히려 멍하게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딴 걸 하는 게 나아요. 알겠지? 자, 계속 봅시다. 그래서 수정 진동자의 어떤 물질이 달라붙어 질량이 증가하면 고유 주파수에서 진동하던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가 어떻게 된다? 감소하게 된다는 거야. 알겠습니까? 즉 바로 뭐다? 우리가 지금 이 수정 진동자를 이렇게 수정의 얇은 판으로 만들었단 말이야. 그렇지? 그래서 R만 이것과 일치하는 고유 주파수를 고유 주파수와 일치하는 교류 전압을 여기서 양 끝에 넣는단 말이죠. 얘가 진동을 한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얘가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헤르츠에서 이렇게 가장 크게 진동을 했는데, 그렇지? 아까 이 고유 주파수의 특징이 같은 재료라고 하더라도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먼지 같은 게 하나 딱 붙었어. 그렇지? 그러면은 질량이 어떻게 된 거야? 그렇지? 질량이 달라졌으니까 어떻게? 진동도 어떻게 된다? 달라질 수밖에 없어.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리고 이때는 바로 아까 얘기했듯이 일치할 때 가장 진동이 크다고 했잖아. 그렇지? 그러면 질량이 달라지면은 그게 질량이 가벼워지든 무거워지든 상관없이 진동수는 오히려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수중 진동자의 주파수는 매우 작은 질량 변화에 민감하게 변하므로 기체 분자나 DNA 같은 미세한 물질의 질량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진동자에서 질량 민감도는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인데, 자, 여기서 질량 민감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라는 거죠. 자, 이때 수정 진동자의 질량 민감도는 매우 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바로 수정을 이용한 진동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자, 먼저 첫 번째, 질량을 재는 초정밀 저울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렇지? 자, 첫 번째로는 바로 뭐다? 수정을 특정 방향으로 절단 및 가공을 해서 어떻게? 원판 모양으로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바로 뭐다? 그렇죠? 원판의 양면에 정확한 양면이네. 그렇지? 수정이 이렇게 얇은 판으로 만들면은 요쪽이랑 요 반대쪽 면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끝이 아니고. 그래서 양면에 그렇죠? 바로 교류 전압을 가하더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 수정으로 만든 정확히는 원판이죠. 그렇죠? 수정이 진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때 우리가 몇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개념이 첫 번째가 바로 고유 주파수. 자, 고유 주파수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어떤 물체가 갖는 고유한 진동 주파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근데 이때 고유 주파수의 특징은 바로 뭐다? 같은 앞전체라도 앞전체의 모양과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추론적 읽기를 하면은 바로 뭐다? 수정 진동자의 그렇죠? 분자나 혹은 DNA 등이 흡착을 하게 되면은 그렇지? 그러면 수정 진동자의 질량이 어떻게 된다? 질량. 그렇죠. 진동자의 질량이 미세 하나마 증가를 하게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렇죠. 바로 그 뭐야? 진동 수가, 그렇지? 여기서는 진동 주파수가, 그렇죠? 주파수가 오히려 감소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둬야 될 게 바로 질량 민감도. 이름에서도 알 수 있지만 질량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도겠지, 그렇지? 그렇죠.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한다? 주파수의 변화 정도를 측정된 질량으로 나눈 값이야. 바로 질량분의 뭐가 된다? 바로 주파수의 변화 정도. 주파수 변화 정도. 이렇게 우리가 공식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모의고사를 볼 때도 옆에다가 정리해 두는 게 훨씬 편해요. 알겠습니까? 나중에 물론 이거야 굉장히 간단한 공식이기 때문에 좀 나올 확률이 떨어지긴 해요. 근데 몇몇 질문들 같은 거 보면은 계산하는 방식을 굉장히 말로 써.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학을 말로 풀어서 설명해 놓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치? 그럴 때는 그러한 과정들을 그 공식을 아예 옆에다가 이렇게 수학 공식처럼 정리해 두면은 나중에 문제 풀 때 훨씬 도움이 됩니다. 단 그때는 지문에서 얘기하는 것 같은 기호를 쓰면 안 돼요. 이렇게 기호 대신에 분자에 뭐가 들어가는 것이고 분모에 뭐가 들어가는가를 분명하게 적어놔야지 문제 풀 때 도움이 되지. 문제랑 똑같이 그 지문에 제시된 기호로 정리해버리면은 어쨌든 기호 보려면 다시 지문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수정 진동자로 질량을 측정하는 원리는, 그렇죠? 원리를 응용하면 특정 기체의 농도를 감지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수동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를 하면은, 자, 첫 번째는 바로 뭐다? 수정 진동자를 특정 기체가 붙도록 처리를 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산소의 그 무게를 재고 싶으면 산소가 잘 붙도록 처리를 해줘야지. 그래야지 산소가 안 떨어지고 다 붙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붙도록 처리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여기에 어떻게 특정 기체가 달라붙으며 질량 변화가 생기게 되고,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어떻게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는 감소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일정 시점이 되면 수동 진동자의 주파수가 더 감소하지 않고 일정 값을 유지하는데, 이렇게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이유는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달라붙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혼합 기체에서 특정 기체의 농도가 클수록 더 작은 주파수에서 주파수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데, 자,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수정 진동자에 붙어서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 그래서 반응 시간이 짧을수록 특정 기체의 농도를 더 빨리 잴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바로 수정 진동자를 이용한 기체의 농도 측정을 하게 되면, 자, 첫 번째로 과정은 그쵸, 바로 수정 진동자는 어떻게 한다? 바로 특정 기체가 잘 붙도록
처리를 한다는 거죠. 표면 처리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이제 두 번째 처리된 수정 진동자의 특정 기체가 흡착을 하게 되고 이러면 질량이 커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결국 마지막에 바로 뭐다? 질량이 커지는데 반대로 주파수는 진동 주파수는 감소하는 이러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때 그렇지? 이 과정을 우리가 그래프로 그리면 어떻게 된다? 일정 시간 동안 증가하다가 일정한 시간 이후에는 일정한 값을 유지하더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유지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일정한 값을 여기서 이제 바로 뭐다? 일정한 값을 유지를 하는 이유는 바로 뭐다? 특정 기체가 일정량 이상 흡착이 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알겠죠? 즉 뭡니까? 그 기체 안에 그 특정한 기체가 더 남아 있더라도 표면에 이미 다 그 뭡니까? 그 똑같은 기체의 다른 분자들이 이미 붙어버리면은 남아 있는 저 분자들이 붙을 자리가 없으니까 더욱더 질량이 증가하지 않는 거야. 혹은 두 번째는 아예 그 기체 속에 포함된 그 특정한 기체가 싹 다 붙어버렸으면 이제 더 붙을 게 없으니까 역시 마찬가지 질량이 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렇지? 자, 이때 우리가 특정 개념으로 바로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했다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 반응 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다? 특정 기체가 얼마나 빨리 필기하고 있어? 수정 진동자에 부터 주파수가 일정한 값이 되는가의 척도를 반응 시간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런데 측정 대상이 아닌 기체가 함께 붙으면 측정하려는 대상 기체의 정확한 농도 측정이 어렵다. 그렇죠? 나는 뭡니까? 공기 중에서 이제 산소 농도만 재고 싶은데 이산화탄소까지 같이 붙으면은 농도 측정이 어려울 거 아니야. 그렇지? 자, 또한 대상 기체만 붙더라도 그 기체의 농도를 알 수는 없다는 거 알겠죠? 그래서 이 때문에 대상 기체의 농도에 따라 수정 진도차의 주파수 변화를 미리 측정해 놓아야 한다. 그 후 대상 기체의 농도를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알겠죠? 이것과 비슷한 게 예전에 모의고사에 보면은 그 나무의 나이테를 이용해 가지고 그 뭡니까? 책상이나 이런 물건들이 만들어진 시기를 유추하는 그런 방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때도 뭐야? 살아있는 나무로 이미 나무의 생장 주기를 이제 몇 년인지 요거를 나이테 요거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실제 이제 그 사물의 이제 나이테를 비교해 가지고 같은 곳에 위치하는 걸 이렇게 찾아 가지고 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일종의 그것과 같은 방법이죠. 기준을 먼저 만들어 놓고 그거과 비교를 했을 때 얘가 농도가 얼마다라고 그 비교를 통해서 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수정 진동자 그 모르는 혼합 기체에서 주파수 변화를 측정하면 대상 기체의 농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수정 진동자의 주파수 변화 정도를 농도로 나누면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면 마지막에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농도에 대한 민감도는 어떻게 구할 수 있다? 바로 농도분의 바로 뭐다? 주파수 변화 정도. 요걸 통해서 농도에 대한 민감도를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그 초정밀 저울은 어떤 방식으로서 그 뭡니까 물체의 무게를 재는가에 대해서 설명한 글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도저히 힘들어해서 다음 주제 복합 지원을 못할 것 같은데? 그지? 자, 일단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합시다. 알겠죠? 남은 시간 동안 문제 풀고 오늘 했던 거 질문하도록 합시다.